네, 데일리 스터디 문학 2회차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고전소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현대보다 고전소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전은 할만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고전소설이 쉽다라기보다가 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고전소설에서 나오게 되는 서사 구조가 현대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이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가 어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고사 같은 것도 인용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해 줄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인물이 현대소설에서는 A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걔는 A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데 고전에서는 이름으로 불렀다가 호로 불렀다가 별명으로 불렀다가 관직으로 불렀다가 또 관직이 바뀌면 또 명칭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두 가지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량이 쌓여지게 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업을 잘 듣고 내가 처음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읽어주고 저렇게 지문을 판단을 하면 저렇게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요 구절이 이런 의미구나 알아가게 될 거예요. 수업 한번 듣는다고 금방 알지 않겠죠, 그죠? 이런 공부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는 거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독해를 시작할 텐데요. 고전 독해에서 혹은 현대 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서사문학을 독해할 때는 여러분이 기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현대 시 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대상을 따라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문학 1차 시에서는 문단이 바뀔 때 화제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똑같이 서사문학도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독해할 때의 기준이. 시 같은 경우에야 문단이란다. 연이 나눠져 있으니까 나머진 연을 기준으로 봐도 뭐 볼만해요. 그죠? 그 다음에 비문학은 또 문단이 나눠져 있으니까 문단별로 보면 또 볼만하단 말이야. 그런데 서사문학은 문단 나눠져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연 나눠져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소설은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 읽혀지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되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기본 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자, 선생님이 뭘 제시할 거냐면 이것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여러분이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건 글을 읽으실 때 소설이네? 현대가 됐던 고전이 되었던 소설이네라고 판단이 되고 나면 뭐를 따라가는 거냐면 장면을 따라갑니다. 장면. 자, 장면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 나가다가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가운데서 자, 당신이 읽은 요 지문이 몇 개의 장면인가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장면의 개수를 세어 나가면서 읽으시면 글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믿어보시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장면 속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인물들은 모두 다 찾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특히나 고전 소설은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인물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보일 수 있죠. 어떤 인물이 나오고 또 인물이 나왔는데 이 인물이 얘랑 갈등 관계네? 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시하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소설 속에 인물이 둘만 나오면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인물이 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다른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 인물들 사이에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 나올 인물은 얘도 동그라미네? 얘는 세모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글을 다 읽었을 때 이글 전체에서 요 무리하고 요 집단이 서로 갈등하는구나. 그 갈등의 원인이 뭐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판단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물을 찾고 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보인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르게 좀 표시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는 정서가 있어요.
정서나 내면 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시점에 관한 문제예요. 시점. 자, 그런데 현대소설은 시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은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고전은 거의 대부분 다 전기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이 뭐냐고 묻는 문제에서 현대소설은 대체로 전부 다 그것이 시점과 관련된 문제인데 고전소설에서는 시점을 묻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딱 나오는 순간 다시 읽어 나가면서 어디 개입이 있었지 찾다 보면 시간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부터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인물을 찾고 인물의 정서를 찾을 거야. 그 다음 플러스에서 읽어 나가다가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난 이걸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선생님이 제시하는 고전소설 독해의 가장 단순한 툴입니다.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지문을 읽어 나갈 텐데 오늘 할 지문이 사실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문제를 풀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이 아직 공부가 많이 된 친구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실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비교할 건 이겁니다. 아, 적성이 전에 이런 글이구나. 알아두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처음 풀었을 때 난 이 지문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 지문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이걸 보네? 그 차이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할 때도 비문학이랑 똑같습니다. 답이 이게 문학이니까 이런 비유와 상징 때문에 답이 3번일 거야. 그렇게 푸시면 문학은 끝입니다. 문학도 비문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문학도 비문학처럼 지문 속에서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답 맞추는 건 전부 다 찍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국어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한 발도 못 나갈 겁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부분부터 갑니다. 줄거리. 자, 안평국의 왕비가 중병이 들자 둘째 아들 성의가 서역으로 가서 일영주를 구했는데, 자, 서역이면 인도 같은 데 모양의 엄마의 병을 위해서 첫째 아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약을 구해옵니다. 자, 맏아들 항의가 일영주를 빼앗고 성의의 눈을 찔러 바다에 빠뜨린다. 자,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지금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안평국이라고 돼 있죠. 자, 안평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왕비가 병이 들어있어요. 그죠? 자, 이 왕비한테는 미안합니다. 아들이 둘 있는 모양이죠. 하나가 항의라고 하는 게 형입니다. 형이고 성의가 동생인데, 자, 보다시피 지금 이것만 읽어봐도 동생이 큰 공을 세우는 게 두려워서 동생의 눈을 찔러버리고 이 동생이 구해온 약을 뺏어간 놈이니까 이건 틀림없이 부정적 인물일 거예요. 이 인물은 당연히 엄마를 위해서 형도 안 가는 그 길을 가서 약을 구해오는 놈, 당연히 착한 인물이겠죠. 고전이 이래서 좋아요. 고전이 선명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갈등 관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짐작이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맹인이 된 성의는 중국에 사신 호승상에 의해서 구출되어 중국 황제의 궁 후원에 머물다가 공주와 친분을 쌓는다. 자, 호승상은 또 뒤에 나올 텐데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자, 호승상이라는 사람은 공경에 빠진 얘를 도와주는 인물이니까 같은 라인에 쓰는 인물일 거고요.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주하고도 친분을 쌓게 되고, 자, 또 갑니다. 이때 성의가 기르던 기러기가 왕비의 편지를, 자, 왕비는 누구? 안평국에 있는 자기 엄마, 성의의 엄마의 편지를 성의에게 전하는데 공주가 이 편지를 읽어주자 성의는 눈을 뜨게 되고, 자, 슬퍼하며 울다가 놀라 눈을 탁 떴는데 마치 신봉사처럼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고 황제는 성의를 부마로 삼으려고 한다. 자,
자, 부마가 뭔지 알아요? 이 단어를 모르면 기억해 둡시다. 왕의 사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사위로 얘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문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자, 뭘 따라간다고요? 장면을 따라간다고요. 장면.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차시 이거는 장면을 바꿀 때 고전 소설에서 흔하게 쓰는 간용적인 표현이에요. 차시 혹은 다른 말로 각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차시 혹은 각설 이렇게 얘기하면 고전 소설에서 장면을 바꿀 때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고 우리는 읽을 때 뭐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차설 공주가 적공자의 급제를 마음속에 은근히 기뻐하더라. 상이 적할림의 기질의 빼어남을 보시고 자, 적공자 적할림 나왔죠, 그죠? 이름이 적성의잖아. 그러니까 적공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적할림, 할림은 아마 벼슬에 과거 시험에 붙어가지고 벼슬을 받은 게 적할림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공자하고 적할림은 모두 동일한 인물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좀 더 갑시다. 적할림의 기질이 빼어나를 보시고 부마로 유의하사 마음에 두시고 적할림을 불러 거나에 말하기를. 자, 그럼 이 장면 첫 번째 장면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 일단 지금까지 필기한 건 지우고 이제 본문 내용을 다시 필기하겠습니다. 자, 첫 장면이 정확하게 장소가 어딘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궁궐이구나라고 하는 건 짐작할 수 있죠. 장소. 자, 여기서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성의, 거기 적할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할림이 등장을 해서 왕이 할림한테 하는 말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경이 비록 타국 사람이나, 자, 왕도 이 사람이 타국 사람을 알고 있어요. 경이 비록 중국 사람이 아니라 타국 사람이나 짐의 나라에 들어와 소년 등과, 자, 어릴 때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제 명이, 제주와 이름이 빼어난지라 짐이 한 딸이 있음에 비록 덕행이 부족하나 군자의 아내가 될 만하니 이제 격으로서 부마를 정하나니 사양치 말라. 자, 내가 너한테 내 사위를 삼으려고 하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적상이 보세요. 하신데 할림이 내심에 자, 마음속으로 한희하나 마음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자, 인물의 정서 뭐라 그랬죠? 너 나 사위에 이 말에 슬퍼한 거 아니에요. 자, 기뻐했으나 마음속으로 기뻐했으나 거짓 사양하며 엎드려 말하기를. 자, 자기한테 너무 큰 영감을 주니까 바로 받아들이면 좀 사람이 좀 그지 염치 없어 보이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사양을 합니다. 하는 말 보세요. 자, A라고 되어 있죠.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A의 말하기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체로 전부 다 A 부분의 내용을 물어봐요. 다른 부분보다가 그 묶여진 부분의 내용을 섬세하게 물어보니까 읽어 나가시면서 마치 비문학처럼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다 정리하면서 가시는 게 올바른 독해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신이 외국 인물로서 댐댐이가 둔하고 미련하고 타고난 운수가 사나운데 성의 융성하사 임금의 은혜가 뜻이 융성하사 하해 지택을 입사와 자 큰 은혜를 입사와 임금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사와 일신이 영기해졌는데 갈수록 서문이 크고 두터워 하교 여차하시니 명령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 부마되라고 말씀을 하시니 신이 손복하올지라. 자, 손복은 복을 손해보다 이런 말이야. 내가 너무 이렇게 큰 은혜를 받다가 오히려 이게 화가 될까봐 두렵습니다라고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자, 엎드려 바라올 건데 폐하는 신의 구구하온 사정을 살피사 부마지교를 거두어 주시고 신을 바라올 건데 신의 외로운 몸을 편하게 하시면 결초 보운하와 국군을 만분지인이나 값쌓고자 하나이다. 자, 말 줄이면 이런 거죠. 네, 나는 되게 못난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임금의 그 사위가 되는 부마의 지위까지 받으면 내 분수를 넘어서 오히려 복을 잃을까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걸 좀 거둬줘라고 겉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죠. 속마음이 어때요? 속마음은 기뻤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이걸 거절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척 하면서 염치 있는 척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상이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아. 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허락하지 않아 말하기를 경은 너무 사양치 말라 하시니 할림이 더욱더 항공하며 서문을 정중하게 감사하나
복이 덜할까 불안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거늘 상이 크게 기뻐하사 사천간에게 택일을 하라고 하시니, 사천간이 아마 하늘을 감찰하는 관리처럼 보이죠. 자, 택일 결혼할 날짜를 정하라고 하시니 일자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지라 한림이 어쩔 수가 없이 물러나와서 승상부에 돌아와 승상을 배웠고, 자 보세요, 장면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승상부로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승상을 뵀다라고 했죠. 그럼 승상하고 다시 적한림이 나오겠네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호승상 얘기하는 거죠. 얘를 도와줘서 데리고 와서 자식처럼 키우고 돌봐주었던 조력자 호승상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때 이야기를 전해주는 모양입니다. 자, 이 장면 시작합니다. 자, 돌아와서 승상을 배웠고 연중 이야기를 고할세. 자, 궁궐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까 성의 굳으심과 임금의 참 뜻이 굳으심과 은상의 후덕을, 임금의 은혜가 참 큰 것을 칭송하며 누수 종행하는지라 눈물이 흐르는지라. 승상이 위로하며 말하기를, 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적한림을, 성의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고 또한 그대 몸이 연기할 때니 이제는 기국 부모를 배우기 쉬운지라. 심중에 기뻐함이 가하거늘 도리어 마음을 심해하고 슬퍼함은 불가하도다. 자, 아마도 성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뭐라 말하냐면, 이게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니라 네 몸이 이제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 부모를 만나러 가기가 훨씬 쉬워졌으니까 이건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얘를 조언해 주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갑니다. 하고 이루하더라. 자, 그 다음에 한림이 서실에 돌아와 부모를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치 못하더라. 자, 상이 내전의 드사 성의를 부마 정한 말씀이며 길 일을 열흘밖에 남지 않음을 황후더러 말씀하시니 황후 또한 크게 기뻐하사 손꼽아 나를 기다리시더라. 자, 이 부분 잠깐 보세요. 선생님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장소가 승상부에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얘가 자신의 서실로 갔죠, 그죠? 서실로 갔고,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 바뀌어지면 내전에 든 거죠. 임금이 자기 와이프 황후가 있는 내전에 들어가서 임금이 황후한테 얘랑 결혼하게 돼서 얘기해 주니까 황후가 기뻐하더라.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특정한 서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보시면 한 장면 안에 대화도 이루어지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내가 굳이 나눠놨는데, 이런 것들은 나눈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나눠도 아무 상관없어요. 동시에 또 반대도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짧은 그 어떤 장면이니까 얘는 굳이 그냥 앞에 묶던가 뒤에 묶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그다음 또 갑니다. 자, 이렇게 길 일이 다다라서 드디어 열흘이 지나서 결혼할 때가 된 모양입니다. 길 일이 다다라니 한림이 위험 있는 태도를 갖추어 혼례를 행하매 신랑 신부의 모습 차등이 없어 왕모 요지열에서 잔치할 것 같더라. 자, 아마 고사 인용하는 건데 여러분 잘 모르죠? 이거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맥을 보시는 겁니다. 결혼식이 되게 성대한 것 같더라,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 날이 저물어 촉을 잡아 동방에 나아가 원한 이불 속에 첫날 밤을 이루니 무상 남포라도 이에서 더하지 못할러라.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은 장소가 나오지 않았지만 뭐가 나왔냐면,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장면 이후로 열흘 후에 혼례를 치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 이것도 하나의 장면으로 잡아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한마디 하고 지나가죠. 선생님 마음이 급해요. 최대한 빨리빨리 요약해 끝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해야 될 얘기를 놓치는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조금 지루한다고 하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쭉 읽었다고 칩시다.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 요약해봐. 그런데 뭐라고 말할 거냐? 임금이 부마되라고 해가지고요, 고민하던 성의가 부마가 결혼한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디테일은 전부 다 사라진 거잖아.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첫 장면에서 임금의 명령을 사용하다가 받아들이고 이 장면에서 호승상이 이러이러한 조언을 해줬고 3장면에 허실에 들어가서 슬퍼하다가 4장면에서는 왕후가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10일 지난 다음에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까지 얘기하면 하나도 빠뜨린 거 없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게 디테일이에요. 시험 보는 독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험 보는 독해는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 간에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보는 기준이 오늘 내가 제시하는 건 장면을 따라가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다음 장면 가죠. 자, 다음날 아침에 황상을 찾아뵀는데, 자, 결혼했으니까 이제 궁궐에서 황제하고 황후를 찾아뵀는데 상과 후가 황제와 그 황후가 새로이 어루만지며 사랑하시더라. 3일 후에 한림과 공주가 승상부에 나아가. 자, 그럼 또 보세요. 그 다음날 혼인한 다음날 이야기죠. 자, 황후한테 인사했고요. 그 다음 다시 또 3일이 지났습니다. 승상부에 갔어. 승상부 왜 갔을까? 공주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을 거둬준 시아버지, 시부모 같은 사람이죠.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를 돌보아준 양아버지 같은 호승상 집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보세요. 이쯤에 한마디 합시다. 요까지 지금 글을 반도 안 읽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 쫙 바뀌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둘 게 있어요. 글을 읽어봤는데 어떤 글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면 변화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얘처럼 반밖에 안 읽었는데 장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 여러분이 읽으면서 인식하셔야 돼요. 이 글은 사건 전개가 매우 빠르구나. 사건 전개의 속도를 뭘 잘 모르는 친구들은 문장의 길이로 판단하는 친구도 있어요. 짧은 문장을 쓰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고 긴 문장을 쓰면 사건 전개 속도가 느리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소설에서 사건 전개의 속도를 판단하는 것은 장면의 개수로 판단하는 겁니다. 몇 개의 장면이 지금 바뀌고 있는가? 보통은 이것도 정확하게 법칙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판단을 할 때 4장면 이상 바뀌었다. 독해하는 그 지문에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장면이 4번 이상 바뀌었다라고 판단되시면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라고 판단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사건 전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저 읽어보죠. 3일 후에 한림과 공주가 승상부에 나아가 배우니 승상이 답례하고 앉은 후에 부인이 할애하여 말하기를 귀한 공주자. 부인, 승상의 부인이겠죠. 승상의 부인은 그 공주가 자기 며느리 같은 사람이지만 신분이 공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한 공주가 금지 오겹으로 인연이 있어와 누추한 곳에 왕림하시니 광채가 갑절이나 나더이다. 자, 이렇게 내 며느리긴 하지만 이렇게 귀한 분이 오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서 자, 공주가 예의를 갖추어 사양할 뿐이더라. 종일 잔치하고 날이 저물어 공주가 궁으로 돌아갔다. 자, 끝났죠? 그 다음 이러구려 몇 달이 지남에 부마가 공주를 대하여 슬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자, 다시 또 이 장면에서 몇 달 후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쭉 나눠놨습니다만 이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죠. 적성이가 되게 출세해서 왕의 부마까지 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아직 갈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얘가 출세하는 이야기까지만 쭉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 갑니다. 이러구나 몇 달이 지나면 부마가 공주를 대하여 슬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자, 복은 그 읽다가 보면 C 보세요. C는 첩이 이런 말 쓰고, 그죠? 이거는 우리는 지금 현대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자신을 낮춰 얘기할 때 제가, 저는 이런 말 쓰잖아. 남자도 저는 이런 말을 쓰고 여자도 저는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똑같은 이치로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할 때 이 시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를 낮출 때는 첩이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남자가 자신을 낮출 때는 복이 이런 말을 쓰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타국인으로 대국에 들어와 용문에 현달하고 큰 벼슬을 받고 이런 말이야. 큰 벼슬을 받고 겸하여 천은이 만극하여 부마까지 되니 일신이 영기해지니 부모를 생각하며 만극하온지라 어찌하면 본국에 돌아가 부모를 배우리요. 자, 자기 공주한테 말하는 거죠.
출세하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나. 내가 어찌 하면 엄마 볼 수 있을까? 공주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하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거늘 공주가 단정히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이, 자 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군자를 쫓음에 몇필 종부는 떳떳한 일이라. 여자가 남자를 따르는 겁니다. 황상께 아래요. 자 우리 공주 아버지죠. 황제께 아래어서 몇 달 말미를 얻겠습니다 라고 하고 공주가 입걸하여 황상께 주할 말하기를 자 부마 어버이와 헤어진 지 오래오매 사모함이 간절하온지라. 신이 또한 자 신 황제 앞에서는 모두가 신하인 모양입니다. 딸이지만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요. 자 신이 또한 시부모를 찾아 뵙고자 하오니. 자 부마가 자기 부모 보고 싶으면 당연한 거고 나도 결혼을 했으니까 시부모를 찾아 뵙고자 하오니 몇 달 말미를 허하소서. 상이 말하기를 경의 부부가 어버이를 뵈려고 하니 이는 당연한 일이라. 짐이 어찌 맞겠는가 하시고 부마 부부 사한 후에 감사한 후에 양전께 하직하고. 자 양전은 황제와 황후를 얘기하는 거죠. 황제와 황후한테 하직을 하고 승상 부부께도 하직한 이후에 자 이제 떠나야 되니까 하직한 이후에 발행할세 출발할 때 천자가 명령을 하사 군관 수십인가 군사 1천가 명장 한 사람을 따로 뽑아서 정해주시고 사자를 먼저 보내사 자초시정을 안평국에 통보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전에 기러기가 발에 서차를 떼고 여러 날 날아서 본국에 다다르니. 자 이전이라는 건 뭐죠? 임금의 그 황제의 서찰이 안평국에 도착하기 전에 기러기가 발에 서차를 메고 여러 날 나라 본국에 다다르니 차시 이때 왕비가 성의를 생각하고. 자 이제 이거는 안평국에서 이야기죠. 안평국에서 이제 성의가 온다. 성의한테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기러기가 되게 신기한 기러기예요. 원래 안평국에 있을 때 성의가 기르던 기러기였는데요. 성의가 사라진 다음에도 이제 그 성의의 방에 있다가 그 성의의 엄마 왕비가 되게 힘들어하고 그냥 그 뭐랄까 그 얘가 그거를 전해줄 거라는 마음 없이 자기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발에 적어서 편지로 묶었더니 이 기러기가 어찌게 알았는지 중국에 날아와가지고 전해준 거고요. 또 똑같이 성의가 지금 그 기러기한테 편지를 외워주니까 또 신기하게도 성의의 엄마 황후한테 편지를 전해준 겁니다. 기러기가 아마 엄마와 아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죠. 아마도 이거는 그 동물이긴 합니다만 마치 조력자처럼 기능하는 그런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편지 내용 보겠습니다. 차시 왕비가 성의를 생각하고 청천 하늘만 바라봤는데 갑자기 기러기가 슬프고 내려와서 안건을 자세히 보니까 발에 서신이 메었는데 즉시 끌러보니 이건 곧 성의의 필적이라. 서중에 사의 참담하고. 자 서중 그 편지 가운데 참 뜻이 참담하고 전후 수말 이야기의 앞뒤가 지상에 종이 위에 어리었더라 자세히 적혀있더라. 왕비가 보기를 다음에 흉격이 막히고 기운이 다하여 기러기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니 차시 항의가 울음소리를 듣고 매우 놀라서. 자 대경이라는 말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 매우 놀라다라는 말입니다. 항의가 울음소리를 듣고 매우 놀라서 생각하되 성의가 만일 살아 돌아오면 본적이. 자 아까 줄거리에서 자기 동생을 눈 찔러가지고 바다에 빠뜨려버린 거죠. 자신의 나쁜 행적이 탈로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봉무사 부례를 불러 이러이러하라고 하니 부례가 응낙고 갔다. 자 그럼 보세요. 요 장면에 왕비는 지금 서신을 보고 있고요. 왕비가 서신을 보고 울고 있으니까 짐작을 한 거예요. 항의가. 틀림없이 저거 성의놈이 보낸 편지구나. 성의가 아마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신의 행적이 탈로날까봐 자신의 부하인 부례라고 하는 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어떤 계책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이 인물들은 성의가 돌아오는 걸 방해하는 인물들, 성의와 갈등 관계에 쓰는 인물들이 될 겁니다. 자, 또 다음 갑니다. 사실 이때 계흥 감사가 장계를 올렸는데 왕이 보시니. 자, 이 왕은 어디 왕이에요? 안평국의 왕이죠. 그죠? 자, 안평국의 왕이 보시니, 다시 말하면 성의의 아버지입니다. 왕이 보시니 대국 부마 적성의와 공주 일행이 나아가니 착실히 대접하라.
한 것이고 또한 여러 해 만에 부자가 상봉하는 치하며 사위를 고른 석찰이라 왕이 석찰을 보고 나서 매우 기뻐하며 즉시 내전에 들어가 비를 대하여 수말을 자 이야기의 앞과 끝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일희일비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신을 맞아 별궁에 정성껏 대하시고 일자를 기다려 일자 언제? 자기 아들이 도착할 날을 기다려서 일자를 기다려 제신을 거느려 심리교회에 나와 성의 일행을 기다리더라. 자, 성의가 온다는 소식을 사신을 통해서 받게 되고 공식적인 어떤 서찰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오는 걸 마중 나가기 위해서 신하들을 데리고 오는 날짜에 마중을 나가는 것까지 하나 본 겁니다. 여기까지 물론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안평국 궁궐에서 벌어진 하나의 이야기를 한 장면을 묶어도 상관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차시, 자, 글 되게 깁니다, 이거. 이때 부마 일행이 정이 행하되는데, 자, 이제 오고 있는 중인데, 호련 한 발의 대포 소리에 군사와 군모가 내달아 길을 막고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타국 사람으로 무단히 우리 지방을 범하니 이는 곧 도적이라. 자, 왕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나와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고 말을 몰아 달아더니 이는 적부래라. 그러면 이거는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도중이겠죠, 그죠? 오는 도중에 이제 어떻게 해봅시다. 부래라고 하는 놈이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성의 일행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너 이름 봤구나. 하고 말을 몰아 달아더니 이는 적부래라. 부모와 공주가 매우 놀라서 어찌할 줄은 모르는데 군관 중에 한 사람이 용맹이 뛰어난 자가 있는지라. 아까 황제가 군관들하고 군사들을 붙여줬죠, 그죠? 그 중에 한 군관이 뛰어난 자가 있은지라 이에 장창 긴 창을 들고 말에 올라 크게 호령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청조 장사라 부마와 공주를 모시고 나오는데 너희는 어떤 도적이건데 항거하느냐 하고 맞아 싸워 수십 합에 이르는데 승부가 없어서 날이 저물매 각기 쉬고 이튿날 해가 돋자 부레가 또 나와서 외쳐 말하기를 자 부레도 싸움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또 하루가 바뀌었어요. 장면을 나눠도 상관없습니다만 같은 이야기니까 한 장면 속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적장은 나와 어제 결정짓지 못한 승부를 겨라라. 하고는 군관이 매우 화를 내면서 창을 비껴두고 나오려고 하매 호위한 장사가 말려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아가 적을 뵐 것이니 너는 아직 물러 있으라. 자, 군관보다 높은 장수인 모양입니다. 장수가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군관이 말하기를 자, 입니다. 어찌 조그만 도적 잡기에 장군이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땅히 도적을 베어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창을 겨눠 들고 말을 타고 나아가 싸워 10여 합에 이르러서는 군관이 몸을 돌이키며 크게 꾸짖는 소리에 부레를 베어 내리치고 남은 군사를 지치니 남은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거늘 이에 위의를 차려 나가니라. 자, 부레는 얘를 막으려고 했으나 얘는 실패한 거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차서 이때 한의가 군마가 패함을 듣고 매우 놀라서 친히 칼을 들고 나아가는데 문득 한 사람이 대호 호령하며 말하기를 자, 이거는 또 얘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니까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인물 다음 장면이겠네요. 한의가 이제 지가 해결하려고 여기 이 싸움터에 온 겁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나오면서 크게 호통을 칩니다. 새로운 인물이죠. 한 사람이 대화와 말하기를 이 무시한 놈아 동기를 몰라보고 동기 형제가 얘기하는 거죠. 형제를 몰라보고 이렇게 지약 불량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니 너 같은 놈을 베어 후인을 징계하리라 라고 하고 일합에 베어 죽이고 스스로 목을 베니 어찌 캐알치 않으리요. 자, 한의가 얘들을 방해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를 베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이것만 봐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얘를 죽인 건 이해가 돼요. 나쁜 놈 죽였어, 그지? 말 그대로 형제간의 우애도 모르고 하는 놈이니까 후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널 죽이겠다. 말 돼요, 그거는. 죽인 다음에 자기도 자결해버렸죠. 정확히 여기 지금 이유가 지문 속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게 조금 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보면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얘를 죽였어. 근데 얘는 어쨌든 자기 나라의 왕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의를 위해서 왕자를 죽인 다음에 왕자를 죽인 책임을 스스로 묻고 자기가 아마 자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찌 캐할지 않으리요. 누가 보니까. 이거 누가 판단한 거예요? 서술자가 판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 나쁜 놈 항의를 죽이니 참 기분 좋아서, 이거는 서술자가 자신의 개입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다음에 그 다른 글을 볼 때 한번 설명을 하고, 이까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건 이런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구나 하는 감만 일단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서술하는 사람이, 글 밖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러므로 분화 일행이 환란을 벗어나 도성으로 행할세 만조 백관이 국왕을 모셔 기다리다가 영접하니 잠깐 별궁으로 맞아들이고, 왕이 신하를 거느려 별궁에 나아가 왕자를 볼 때 부마가 공주와 더불어 부왕을 맞아 땅에 엎드려 몸 놓아 울며 눈물을 흘려 말씀을 못하더니, 자, 그 다음은 이제 무사히 도착해서 글 연락 요청합니다. 별궁까지 왔어요. 별궁에 와서 이제 적성이가 자기 엄마하고 아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윽고 왕자가 정신을 진정하여 전후 수마를 고한데 왕이 듣기를 다하여 항의의 소행에, 뒤에 문제 나옵니다. 보세요. 항의의 소행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자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의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왕 부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릴 뿐이더라 왕자가 항의에 불축한 악심을 꺼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며 대군의 격식으로 장사를 지내고, 자, 왕자의 어떤 예법으로 장사를 지내고 수중에 원통하고 죽은 뱃사람의 자식들을 불러. 이건 뭐냐면 아까 주거리에 나왔던 거, 일영주를 구해오다가 바다 위에서 그 항이라는 놈이 성의의 눈을 찌르고 성의가 되는 군사들을 또 다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군사 돌아와서 그 군사들의 가족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죽은 뱃사람의 자식들을 불러서 각기 상사를 많이 하고 다 소원을 쫓아 시행하니라. 자,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형제간의 우애도 크게 다루어지죠. 마치 그 흥부전처럼 놀부가 아무리 흥부 동생을 괴롭혀도 흥부는 놀부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똑같이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눈을 찔러서 맹인을 만들고 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형에 대해서 용서하는 대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이고 글이 마무리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한마디 합시다. 자, 벌써 이제 강의가 시작된 지가 37분이 넘어가네요. 원래 이 강의가 30분 안 넘도록 지금 찍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씩 장면을 나누면 이것만 딱 봐도 그런 얘기였어. 딱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즉각적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고 그냥 급하니까 콕 봤어 이렇게. 그러고 나면 머릿속에 뭐 공주랑 결혼했어. 오다가 방해받았어. 그밖에 안 나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디테일이 기억 안 나죠? 또 어차피 또 읽고. 내가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나한테 반발하는 사람들 있죠. 시간 없어 죽겠는데 언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게 오히려 대충 읽고 문제를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오히려 연습이 된다면 시간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정확히 푸는 겁니다.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봤어요. 문제로 갑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뭐 별거 없으니까 조금 빠르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1번 윗글에 감상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나머지는 다 나온 거고 설명했으니까 얘기 안 하고요. 자, 4번 좀 보세요. 일합에 베어 죽이고 스스로 목을 베이 어찌 케알하지 않으리오를 볼 때, 자, 이게 어떤 장면인지 딱 떠오르죠. 그죠? 그럴 때 안평국 협객은 성의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스스로 목을 뱉다고요? 성의 죽었어요? 성의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목을 뱉다면 성의가 죽었어야지.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목을 뱉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으니
추측하기도 어렵고 추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번이 말한 것처럼 적어도 성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답은 4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지금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번 선지는 이 장면에 있어서 2번은 여기야 3번은 여기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답을 맞추는 건 전부 다 찍는 거예요. 1도 인정해 줄 수 없어요. 지금 맞을 수 있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보세요. 그게 핵심이야. 그거의 핵심이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A2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또 옳지 않은 거네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이렇게 물으면 A2를 묶어놓고 거기서 어떤 말 했는지 일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갑니다. 5번에 보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장군의 명령을 수용하고 있다고요? 자, 이가 군관이 하는 말이죠. 장군이 오늘 내가 쌀게.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요? 이런 도둑놈 때문에 장군님께서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싸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죠? 수용한 게 아닙니다. 다 5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고요. 자, 3번 합니다. 보기를 참고 윗글을 이해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다 문제 풀어 오셨죠? 그죠? 자, 이 글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쓰면 돼 있고요. 적절한 겁니다. 그냥 봐볼까? 1번. 성의가 황상에게 거짓 사양을 하는 것은 타국으로 밀려난 성의가 고국에 있는 악인에 의해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 자, 부마되는 걸 사양했기 때문에 항의가 성의를 괴롭힌 건가요? 이건 인과관계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2번 봅시다. 성의가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된 것은 성의가 고국에서 타국으로 왔다는 사실이 황상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뭔 소리야? 왕이 대체 뭐라고 해요? 타국에서 왔으나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유로 삼고 싶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첫 장면, 왕과 만났던 장면을 보시면 2번 틀린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3번 갑니다. 공주가 입거를 하여 황상께 시부모를 찾아뵙고자 청하는 것은 성의가 고국으로 회귀하는데 기여하였군. 공주가 도와준 거죠. 그 성의는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있는데 부모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 공주가 시부모한테 인사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옆일 종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 황제를 찾아가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오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고요. 4번과 5번은 엄마랑 같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4번. 윗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1번 보세요. 천자의 하교는 성의가 안평국으로 가는 길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 자, 천자가 어떤 하교를 했죠? 군관 몇 명이랑 군사 몇 명 데려가라고 얘기했죠. 그 하교 때문에 얘들을 만났을 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럼 1번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2번 합니다. 기러기는 성의와 왕비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성의의 과거 행적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자, 서찰에서 전후 수말을 다 알게 됐다고 했죠. 3번은 울음소리는 항의가 성의에 관한 미래 상황을 대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자, 보세요. 이 장면이죠. 엄마가 편지를 받고 울고 있는 걸 딱 보고 성의가 온다는 말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불에를 불러서 계책을 세우는 거니까 이것도 이 장면을 보면 확실하게 근거가 있고요. 4번. 서찰에는 항의가 성의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성의가 안평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실려 있어. 자, 뒷부분은 맞죠. 안평국으로 온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앞부분입니다. 항의가 성의에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자, 이게 서찰에 있다고요? 지문 잠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면. 이윽고 왕자가 정신을 진정하여 전후 수말을 보았는데 왕이 듣기를 다음에 항의의 소행이 깜짝 놀라. 서찰에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성의의 입을 통해 직접 알게 된 것이니까 서찰에 이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보시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지문 분석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만한 그런 지문은 아닙니다. 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쉬운 걸 갖다 놓고 자세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공부고 뭐 1박 2일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거니까 쉽다고 우습게 보고 어려운 것만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초가 쌓이진 않아요. 지금은 기본을 탄탄하게 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필요 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고전수 공부할 때 하나의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 많았어요.